제주도 중문색달의 변. 무더운 여름이었지만 바닷바람은 상쾌했어요. 파도는 사그락사그락 백사장을 적시고 가족 여행을 온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번져나갔죠. 그날 민재는 14살 중학생이었고 유난히도 장난기 많은 아이였답니다. 김윤자 씨는 지금도 그날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물에 들어가면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옷 젖지 않게 조심하고. 뭐든 세심하게 당부하며 일회용 카메라로 민재의 모습을 찍었어요. 민재는 엄마, 너무 걱정 말라며 환한 표정으로 파도를 향해 뛰어갔죠. 바닷물에 발을 담그고 깔깔대는 그의 목소리가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그날따라 바람이 갑자기 거세졌어요. 커다란 구름이 해변 쪽으로 몰려오더니 갑작스럽게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관광객들이 흩어지고 파도가 우르르 몰아쳤습니다. 그 상황에 당황한 윤자 씨는 우산을 펴느라 잠시 민재에게서 눈을 뗐는데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민재는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했는지도 모르겠을 만큼 순식간이었죠. 빗줄기에 정신이 없는 와중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민재를 못 봤다고 했습니다. 경찰과 수색대가 투입되고 잠수부까지 동원되었지만 민재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쓰러진 윤자 씨를 부축하던 아버지도 울음을 삼키면서 어딘가에 있을 아들을 불렀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열흘 뒤 수색은 공식 중단되었습니다. 시신 한 구조차 발견되지 않았기에 행방불명,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었죠. 윤자 씨의 남편은 한동안 술에 빠져 지냈고 윤자 씨는 민재가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아는 채 매해 여름이면 다시 제주로 내려왔습니다. 때로는 마을 주민들과 함께 현수막도 붙이고 방송국에 제보도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세상은 점차 그 사건을 잊어갔습니다. 그로부터 많은 해가 흘렀지만 윤자 씨에게 민재는 여전히 14살 그대로였습니다. 도저히 해명되지 않는 실종의 상처를 견디지 못한 윤자 씨의 남편은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고 이후로는 윤자 씨 혼자서 민재의 기일마다 제주를 찾았어요. 윤자 씨 자신도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많았지만 혹시나 하는 작은 희망을 붙잡고 살아온 거죠. 이번에도 윤자 씨는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중문색달의 변 근처의 작은 민박집에 짐을 풀었습니다. 주인 할머니는 윤자 씨를 알아보고 조용히 맞아주었어요. 올해도 오셨군요. 그 마음 언젠가 꼭 전해질 거예요. 이 말에 윤자 씨는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가능성 없으니 그만두라 했지만 윤자 씨에겐 그것마저도 받아들이기 힘들었으니까요. 바다 근처로 걸어가 보니 휴가철이라 여전히 사람들은 들떠 있었지만 윤자 씨에겐 추억과 슬픔이 동시에 몰려오는 곳이었습니다. 민재야. 엄마 왔다. 오늘은 바람이 잔잔하구나. 윤자 씨는 그저 속으로 중얼대며 백사장을 걸어갔습니다. 파도가 철썩거리는 소리에 10년 전 모습이 겹쳐 보이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고 했어요. 그때 문득 마을 슈퍼에 들러 나오다 보니 스쿠버 체험 할인 안내라는 현수막을 보게 됐죠. 마음 한켠에서 이상하게도 끌려 휴대폰 카메라로 연락처를 찍어두었습니다. 바다에 대한 공포를 조금이라도 털어내고 싶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겠다는 의지도 섞여 있었지만 윤자 씨 자신도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윤자 씨는 용기를 내어 스쿠버 체험을 신청하고 안내받은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스쿠버 센터는 소규모였지만 비교적 깨끗했고 서너 명의 현지인 스태프가 분주히 장비를 옮기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체험 신청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에 윤자 씨가 고개를 돌리자 선배들 옆에서 장비를 정리하던 청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얼굴을 본 순간 윤자 씨는 숨이 멎는 듯 했죠.
20대 중반 즈음으로 보이는 이 청년. 민호라고 적힌 이름표가 달려 있었는데 어딘지 모르게 민재의 분위기가 겹쳐 보였어요. 아, 네, 제가 처음이라서 혹시 많이 위험하진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괜찮습니다. 제가 가장 안전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민호는 능숙한 손길로 웨트슈트를 건네줬습니다. 웃으면서도 윤자 씨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보는 듯 보였어요. 윤자 씨는 심장이 두근거려 말을 잇기 어려웠습니다. 물가로 나가보니 민호가 직접 스노클 착용법부터 산소통 관리 요령, 그리고 호흡법까지 차근차근 설명해 줬습니다. 윤자 씨는 그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왠지 모르게 아련한 느낌이 엄습했어요. 민재도 예전에 이렇게 뭔가를 알려줄 때면 꼭 이런 표정을 지었었나. 똑같다고 할 순 없었지만 순간순간 느껴지는 익숙함이 윤자 씨를 혼란스럽게 했죠. 스쿠버 체험이 끝나 장비를 정리하는 동안 민호가 물었어요. 혹시 제주에 자주 오시나요? 이상하게 낯이 익어서요. 네.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자주 오긴 합니다. 그 말에 민호가 살짝 고개를 끄덕이더니 잠시 멈칫했어요. 그 일 혹시 여기 바다에서 생긴 일인가요? 어떻게 아셨어요? 오히려 느낌이랄까 큰 슬픔을 겪은 분들 표정이 있거든요. 저도 어릴 때 양부모님이 절 거두어 주셨기에 무엇을 잃는다는 감정이 조금은 익숙한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윤자 씨는 한층 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양부모라니, 그러면 민호는 친부모가 없다는 뜻인가? 혹시 그 이유가 정말 내가 찾는 민재이기 때문은 아닐까? 체험을 마치고 민박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자 씨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단순한 착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마음이 떨렸어요. 한편으론 괜히 혼자만의 환상일 수도 있지 않을까 두렵기도 했죠. 윤자 씨는 오래전부터 민재의 기록들을 모아두었습니다. 실종 당시 경찰서 서류, 신문기사 스크랩, 민재가 초등학생 때 받은 상장, 직접 그린 그림들 해마다 조금씩 자료를 업데이트하며 간직했죠. 이번에도 윤자 씨는 그 가방을 꼭 챙겨왔습니다. 하룻밤을 지새우며 민호가 보인 행동과 표정, 말투를 머릿속으로 떠올렸어요. 그가 왼손잡이였나? 스쿠버 장비를 정리할 때 주로 왼손을 썼던 게 눈에 띄었거든요. 민재 역시 왼손잡이였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그런 사소한 부분들이 계속 겹치니 윤자 씨는 가슴이 울렁거렸어요. 혹시 양부모님과 말이라도 한번 나눠볼 수 있다면? 아니, 혹시 날 오해하면 어떡하지? 하룻밤을 고민해도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그냥 돌아갈 순 없었죠. 민호가 정말 민재라면 내가 바로 그의 생모라는 사실을 알게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려면 확실한 증거나 적어도 스스로 기억을 조금이라도 찾을 수 있게 단서를 건네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윤자 씨는 다시 한번 스쿠버 체험을 신청했습니다. 이번엔 좀 더 깊은 곳에 도전해보겠다고 의지를 밝혔죠. 사실 바다에 들어가는 게 두렵긴 했지만 민호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더 확보하려고 작정한 겁니다. 민호는 여전히 밝은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또 오실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다들 무섭다고 하시다가 한번 맛보시면 자꾸 생각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윤자 씨는 그 말에 어쩐지 아들이 해맑게 웃던 모습이 오버랩되어 목이 잠길 뻔했어요. 장비를 착용하고 해수면 밑으로 천천히 내려가니 색색의 물고기 떼가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바닷속 풍경은 낯설고도 아름다웠지만 윤자 씨는 한편으론 민호의 움직임에서 민재의 잔상을 찾고 있었죠. 잠시 후 수면 위로 올라와 휴식을 취할 때 민호가 말을 꺼냈어요. 집중력이 좋으시네요. 호흡이 아주 안정적이십니다. 그런가요? 사실 긴장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그래도 잘하셨어요. 물속에선 마음이 흔들리면 호흡부터 달라지거든요. 윤자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금이라도 그의 과거를 알아내고 싶어졌습니다.
민호 씨는 언제부터 제주에 사셨어요? 여긴 현지 분들이 많아서 다들 어릴 때부터 물을 친숙하게 대하던데. 민호는 가만히 바다 쪽을 보더니 저도 언제부터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린 시절 기억이 많이 흐릿하거든요. 중학생 이전 일은 사실 거의 기억나지 않아요. 그 말에 윤자 씨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실제로 민재도 중학생 시절이던 14살 때 사라졌으니 그 이전 기억이 공백이라는 건 뭔가 이상하게 딱 들어맞는 느낌이었죠. 설마 이토록 우연히 겹칠 수 있을까? 윤자 씨는 더는 참기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어릴 적 가졌던 습관 말버릇 좋아하던 음식들. 혹시라도 민호가 기억의 잔재를 꺼내 보이면 어떡하나 하는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다음 날 윤자 씨는 10년 전 사건 기록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싶어 경찰서를 직접 찾았습니다. 담당 형사는 이미 퇴직했지만 문서고에는 수색 보고서와 당시 제보가 조금 남아있을 테니까요. 오래된 자료 묶음을 넘겨보니 바닷속에 휩쓸려 사라졌다는 목격담만 가득했고 아이가 불황자가 되었을 가능성도 조사했지만 결국 흔적이 끊겼다는 결론뿐이었죠. 역시나 뾰족한 건 없구나. 파출소 앞 작은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시며 윤자 씨는 다시금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호가 정말 민재일 가능성이 있다면 왜 10년 동안 아무것도 밝히지 못했던 걸까? 시련이 찾아온 후 기억이 봉인된 걸까? 아니면 그를 발견해 키운 양부모가 사정이 있어 숨기고 있었던 걸까? 온갖 상상이 스쳐갔죠. 그날 저녁 윤자 씨는 해변 산책을 나갔다가 뜻밖에도 민호와 다시 마주쳤습니다. 민호는 선셋 다이빙을 마친 후였는데 서로 멀리서 눈이 마주치자 먼저 다가왔어요. 여기서 또 뵙네요. 오늘은 다이빙 안 하세요? 네. 그냥 걸으러 나왔어요. 해질녘 풍경이 좋아서요. 둘은 자연스레 함께 해변을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한껏 잦아들고 모래사장에 조개 껍데기가 여기저기 깔려 있었죠. 민호는 맨발로 물가를 밟으며 잠시 바다를 응시했어요. 이 파도 소리, 이젠 완전히 익숙하신가 봐요? 윤자 씨가 조심스레 묻자 민호는 시선을 바다에 둔 채 대답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언제부터 이 바다를 좋아하게 됐는지조차 잘 모르겠습니다. 중학생 이전 기억이 거의 없거든요. 양부모님이 절 키워주셨고 제게 이곳을 집이라 불러주셨는데 어릴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진 정확히 몰라요. 윤자 씨는 점점 숨이 막힐 듯 했습니다. 역시 기억이 없다는 말이 저리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걸 보면 이건 정말. 하지만 막상 혹시 당신은 내 아들이 아닌가라고 물어볼 순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상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니까요. 대신 윤자 씨는 애써 침착하게 되물었습니다. 그럼 언젠가 그 전의 기억을 조금씩이라도 떠올릴 수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솔직히 궁금하긴 하지만 무섭기도 해요. 혹시 그 과거가 아주 힘든 기억이라면 어쩌죠? 민호가 살짝 쓸쓸하게 웃었을 때 윤자 씨 역시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 모두 잃어버린 조각을 찾아 헤매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는 듯 했죠. 민호와 헤어져 숙소로 돌아온 윤자 씨는 밤새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무작정 당신은 내 아들일지도 모르니 검사를 해보자고 할 순 없으니까요. 게다가 민호가 만약 민재가 아니라면 그저 죄 없는 청년에게 상처를 남길 수 있잖아요. 그래도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윤자 씨는 결국 한 가지를 결심했어요. 우선 민호에게 천천히 다가가면서 그의 기억 속에 잠들어 있을지도 모르는 과거를 잔잔히 흔들어 볼 기회를 만들어 보기로요. 혹시 민재가 좋아했던 음식이나 음악, 그리고 자전거 수리를 즐겨하던 취미 같은 걸 자연스럽게 언급하면 민호가 무의식적으로라도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기대한 거예요.
이미 내일이면 제주를 떠날 예정이었지만 마음을 굳히니 더 머무르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진실의 한 발짝이라도 다가가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바다는 여전히 깊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 혹시라도 아들의 흔적이 깃들어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 덕분인지 이상하게도 담대한 기분이 솟아났어요. 창밖으로 기울어가는 달빛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윤자 씨는 작게 중얼거렸죠. 민재야, 너가 정말 살아있다면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게. 다음 날 아침 윤자 씨는 가방을 정리하다가 스스로도 깜짝 놀랄 만큼 굳은 의지를 느꼈어요. 더는 주저하지 말자고, 적어도 조금씩이라도 민호에게 다가가 보자고 생각한 거예요. 마을 슈퍼에 잠깐 들러 생필품을 사고 해안가를 따라 산책을 하다가 보니 어제 봤던 스쿠버 센터가 슬쩍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원래라면 오늘 떠나야 했지만 하루 이틀 더 묵기로 했으니 일단 민호와 대화할 여지를 만들어 봐야겠다고 마음먹었죠. 안녕하세요. 또 오셨네요. 센터 앞에서 막 장비를 옮기고 있던 민호가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아직 이른 시간이었는데 바닷가 특유의 습기가 가벼운 안개처럼 퍼져 있었고 햇살은 부드럽게 물살 위에 내려앉아 있었죠. 윤자 씨는 약간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어요. 오늘도 일찍이시네요. 새벽부터 준비하는 게 일상이신가 봐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장갑을 벗었어요. 네. 바다 날씨는 예측이 어렵거든요. 간밤에 바람이 세게 불면 물건들이 엉망이 돼서 아침에 미리 한 번씩 점검하는 편입니다. 오히려 이 시간이 조용해서 좋기도 하고요. 윤자 씨는 묘하게 뿌듯했어요. 민재도 원래 부지런했지 하는 추억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성급하게 감정을 내비치지 않으려 다짐하며 조심스레 물었죠. 혹시 오늘 강습 예약이 많으신가요? 저도 시간이 좀 생겨서 스쿠버 체험을 다시 해볼까 싶어서요. 민호가 살짝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오전에는 예약이 적어서 괜찮습니다. 두 분만 계시는데 제 동료가 맡을 거예요. 어머니께서는 초급 코스 더 진행하시면 되겠네요. 지금 바로 시작해도 돼요. 그럼 부탁드려도 될까요? 윤자 씨는 일부러 어머니라는 호칭을 들으면서도 별다른 반응이 없는지 살폈어요. 민호는 무심코 그렇게 부른 때도 있었고 또 어떤 날은 선생님이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어느 쪽이든 크게 어색해하진 않았죠. 아마도 그 역시 자신 안에 어떤 결핍을 느끼면서 누군가를 어머니처럼 여길 마음이 숨어 있는 게 아닐까 하고 추측해 봤습니다. 민호 안내대로 장비를 챙기고 얕은 구역에서 호흡 연습을 조금 더 해봤어요. 두 번째 만남보다 훨씬 수월해진 느낌이 들긴 했지만 여전히 물속으로 들어가면 민재가 이 바닷속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희미한 설렘이 교차했어요. 그날 파도는 비교적 잔잔해서 물고기 떼가 무리지어 천천히 헤엄치고 있었고 햇빛이 수면 아래로 점점이 내려앉아 환상적인 분위기를 만들었죠. 체험을 마치고 해변으로 올라왔을 때 민호가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좀 편해지셨나요? 윤자 씨는 젖은 머리를 정리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확실히 익숙해진 것 같아요. 전에는 무섭기도 했는데 이젠 바닷속 풍경의 감탄이 먼저 나오네요. 민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 매력 때문에 다들 스쿠버에 빠지시는 거예요. 저도 한번 제대로 배웠을 때 이 매력에 푹 빠졌거든요. 지금도 물속에 들어가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윤자 씨는 가슴 한구석이 뭉클했어요. 바닷속에서 편안함이라니 혹시 그게 민재가 예전부터 동경하던 심해의 감각일까? 싶었지만 아직은 속내를 드러내지 않기로 했죠. 이 근처 카페에서 따뜻한 차 한 잔 사드리고 싶은데 시간 괜찮으세요? 민호가 잠깐 시계를 보고 말했어요. 오전 일정은 이제 끝났으니 괜찮아요. 오후엔 예약이 몇 건 있지만 점심 전까지 비어 있습니다. 둘은 해변가에서 10분 정도 걸어가야 하는 조용한 카페로 들어갔어요. 아직 관광객이 많지 않은 시간이라 한적했고
창문 너머론 그림처럼 펼쳐진 수평선이 보였어요. 간간히 부는 바람이 코끝을 시원하게 스치기도 했죠. 윤자 씨가 주문하고 자리에 앉자 민호가 조용히 물었어요.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이번에 제주에 오래 머무르세요? 원래는 오늘쯤 가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윤자 씨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원래는 그랬는데 뭔가 풀리지 않는 마음이 있어서요. 몇 년간 쌓인 일들을 해결하고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민호는 작은 고개짓을 하며 단어 하나하나를 곱씹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풀리지 않는 마음이라면 예전에 말하셨던 이 바다에서 어떤 일을 겪으셨다는 얘기랑 관련이 있는 걸까요? 민호가 직설적으로 묻자 윤자 씨는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끄덕였어요. 사실 이 시점이면 민호가 눈치챌 수도 있지만 그는 아직 정확한 사연을 모르니 궁금해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네. 10년 전에 아주 소중한 사람이 이 바다에서 실종됐어요. 아직도 어디선가 살아있길 바라는 마음이 커서 매년 이 바다를 찾게 된 거예요. 민호는 얼굴이 미묘하게 어두워졌어요. 결국 못 찾으셨다는 거네요. 네. 단서를 전혀 구하지 못했거든요. 윤자 씨가 작은 한숨을 쉬자 민호는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합니다. 괜히 아픈 기억을 여쭤봐서. 윤자 씨는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웃었어요. 아니에요. 이제는 누군가한테 말해도 될 만큼 마음을 추스른 거예요. 벌써 10년이나 흘렀으니까요. 그러곤 잠깐 여기서 다 털어놓을까 싶었지만 아직 민호가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쓴웃음으로 넘겼죠. 둘은 그 후 가벼운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조금씩 더 알게 됐어요. 민호가 중학생 이전 기억이 없다는 건 어렸을 때 크게 다쳐서 무의식에 묻혔다는 정도만 알고 있다 하고 양부모님이 계시지만 구체적으로 어디 사는지 등은 말을 아끼는 듯 했어요. 윤자 씨는 쓸쓸함이 스쳤죠. 정말로 잃어버린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깊이 숨기고 있을까 하고요. 차를 마친 뒤 민호는 센터로 돌아가 오후 예약을 준비해야 했고 윤자 씨는 숙소로 가 옷을 갈아입고자 했어요. 헤어지기 직전 민호가 어색하게 망설이다가 작게 말을 꺼냈죠. 그 내일도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제가 오후에 쉬는 날이라 차로 근처 바닷길이나 명소를 구경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윤자 씨는 속으론 너무 반가웠지만 겉으로는 담담하게 답했어요. 저야 좋죠. 괜찮으시다면 부탁드리고 싶어요. 마음속에서는 민호가 먼저 다가오네 하고 작은 희망이 피어오르기도 했죠. 약속한 날 오후 민호는 오래된 SUV를 몰고 숙소 앞으로 왔어요. 윤자 씨는 SUV 운전석에 앉은 민호의 모습이 의외로 잘 어울려서 정말 이렇게 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민호는 창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반가이 손짓했는데 어딘지 예전 14살 시절 민재의 웃음이 살짝 겹쳐 보이기도 했어요. 타세요. 바닷길 따라 쭉 가면 관광객들이 잘 모르는 예쁜 포구가 있어요. 거기서 저녁 먹고 천천히 돌아오면 좋을 것 같아요. 민호의 말에 윤자 씨도 기분 좋게 고개를 끄덕였죠. 달리는 동안 라디오에선 가벼운 음악이 흐르고 창밖엔 짙푸른 바다가 펼쳐졌어요. 윤자 씨는 창문을 내려 바닷바람을 만끽하며 마치 아들과 단둘이 여행을 가는 듯한 기분을 살짝 느꼈어요. 민호도 바람 참 시원하다며 즐거워 보였고요. 꽤 달려 도착한 작은 포구는 주민만 몇 명 드나드는 한적한 곳이었어요. 해가 기울어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었고 방파제에 앉은 갈매기들이 저녁을 기다리는 듯 자꾸 울어댔죠. 스쿠버 강습 시작하기 전 여기서 잠깐 낚시도 해봤어요. 조용한 바다라 혼자 생각하기 좋더라고요. 민호가 주위를 안내해주며 말했을 때 윤자 씨는 마음이 저릿했어요. 혼자 생각하기 좋았다는 말이 잃어버린 과거를 혼자 감당해야 했던 청년의 외로운 시간을 떠올리게 했거든요. 포구 인근 작은 횟집에 들어가 민호가 추천한 해산물을 먹었어요.
윤자 씨도 입맛이 살아 제법 많이 먹었고, 민호는 웃었죠. 잘 드시네요. 확실히 바다 음식이 입에 맞으신가 봐요. 윤자 씨는 민재도 이걸 좋아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애써 티내지 않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방파제로 걸어 나와 어두워진 바다를 배경 삼아 잠시 거닐었어요. 민호가 한참 고민하다가 작게 입을 열었죠. 사실 제가 어머니라고 부르고 싶긴 한데 아직 이런 호칭이 쑥스러워서 선생님이라고도 불렀거든요. 이렇게 부르는 게 실례는 아니겠죠? 윤자 씨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갑작스럽기도 했고 동시에 희망이 피어오르기도 했거든요. 부담스럽지 않다면 그렇게 불러도 돼요. 난 상관없어요. 민호는 머뭇거리다 작은 목소리로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짧은 두 글자에 실린 낯섦과 어색함, 애틋함이 고스란히 전해졌죠. 윤자 씨는 순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입술을 꼭 깨물고 하늘을 바라봤어요. 죄송해요. 제가 이상한가요? 어릴 적 기억이 전혀 없어서 이런 호칭도 사치 같다 생각했는데 오늘따라 자꾸 이런 마음이 들어요. 민호가 솔직하게 털어놓자 윤자 씨는 조용히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어떤 상실감이 있어서일 수도 있잖아요. 저도 그 마음을 알 것 같으니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사실 속으론 그래. 넌 정말 내 아들 민재야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아직 민호가 감당하기 힘들 거라 판단해 꾹 참았어요. 방파제 너머로 어둠이 짙게 내려앉고 파도 소리가 규칙적으로 이어졌어요. 민호는 바닷바람에 머리칼이 흔들리는 걸 신경 쓰지도 않은 채 오래 말없이 서 있었고 윤자 씨도 그 곁에 서서 민호가 이 순간 조금이라도 위안을 얻길 바랐어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 민호는 내려주면서 말했어요. 오늘 감사했어요. 특별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윤자 씨는 가슴 한편이 벅찼지만 부드럽게 웃으며 답했죠. 나야말로 고마워요. 덕분에 편안했어요. 그러나 방에 들어와 불을 켜자마자 윤자 씨는 한숨 섞인 긴 호흡을 내뱉었어요. 민호가 어머니라고 불렀을 때 느낀 여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정말 내 아들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럼 어쩌지 마냥 맞다면 왜 이렇게 오래 떨어져 있었나. 온갖 생각에 쉽게 잠들 수 없었죠. 거울을 보니 눈가가 빨개져 있었어요. 안 되겠어. 이제 정말 확실한 방법을 찾아야겠어. 그래야 민호도 나도 더는 헤매지 않으리라. 윤자 씨는 DNA 검사를 포함해 가능한 수단을 떠올렸어요. 하지만 직접 제안하기 전엔 또다시 큰 용기가 필요했죠. 며칠 동안 윤자 씨는 민호에게 조심스레 접근하면서도 결정적인 이야기는 못 꺼냈어요. 그러다 스쿠버 체험을 마치고 해변가로 나왔을 때 민호가 갑자기 물었죠. 혹시 제게 잃어버린 가족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윤자 씨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역시 어느 정도 감을 잡은 건가 하고 침착하게 되물었어요.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민호는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요즘 꿈을 꿀 때가 있는데 이상하게 어떤 남자 목소리가 들려요. 민재야, 거기 가지 마라 같은 말. 깨어나면 금세 잊어버리지만 그냥 헛된 상상일 수도 있겠죠. 윤자 씨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애써 목소리를 다듬었어요. 아마 무의식에서 오는 신호일 수도 있지요. 잃어버린 기억이란 게 흔적을 남길 테니까요. 민호는 대답 없이 시선을 내려깐 채 괴롭다는 듯 입술을 꽉 깨물었죠. 윤자 씨는 이제 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민호가 오히려 괴로운 상태가 될 수도 있고 본인도 시간을 질질 끌다 놓칠까 두려웠거든요. 마침 그날 저녁 둘은 다시 한번 자리를 가지게 됐고 윤자 씨는 마음을 굳혔어요. 숙소 근처 작은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윤자 씨가 조심스럽게 운을 뗐죠. 민호 씨, 사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좀 무거운 얘기긴 한데 꼭 해야 할 것 같아서. 민호는 자세를 가다듬고 쳐다봤어요. 네. 말씀하세요. 저도 뭔가 예감이 있긴 해요.
윤자 씨는 먼저 가방에서 열쇠고리를 꺼내 테이블에 살짝 올려놨어요. 잔잔히 빛나는 은색 고리에 희미하게 긁힌 자국이 있었죠. 내가 아주 오래전부터 간직해온 물건이에요. 내 아들. 민재가 중학생 때까지 늘 몸에 지니고 다녔죠. 실종된 뒤에도 놓지 않고 간직해왔고요. 민호는 열쇠고리를 조심스레 들어 손끝으로 돌려봤어요. 약간 떨리는 듯 했지만 당장 알아보진 못하는 눈치였죠. 어딘가 나 지그세요? 윤자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민호는 난감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했어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묘하게 머리가 울리는 느낌이 들어요. 윤자 씨는 간신히 미소를 지으며 작정하고 말을 이었어요. 민호 씨도 중학생. 이전 기억이 없다고 했잖아요. 사실 난 민호 씨가 내 아들 민재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민호는 깜짝 놀라 윤자 씨를 쳐다봤어요. 열쇠고리를 쥔 손이 덜덜 떨리는 게 보였고 큰 숨을 들이마시더니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죠. 윤자 씨도 가슴이 터질 듯 했지만 더는 물러설 수 없어서 쏟아내듯 이어갔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민호 씨가 왼손잡이라는 점, 생김새나 말투, 그리고 기억을 전혀 못한다는 게 10년 전 실종된 민재랑 너무 겹쳐 보여서죠. 물론 내가 너무 간절해서 착각일 수도 있지만 의심만 하고 넘어갈 순 없었어요. 민호는 손바닥으로 이마를 짚으며 숨을 골랐고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그럼 정말 제가 아들이라는 말인가요? 전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데. 아니, 그럼 왜 10년간 찾지 못하셨을까요? 또 전 어릴 때 큰 사고를 당했다고만 들었는데 그게 이 바다에서의 일이었나요? 윤자 씨는 울컥하는 감정을 억누르며 차분하게 끄덕였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나도 확신은 못하지만 DNA 검사라도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요즘은 간단한 검사만으로도 쉽게 친자 관계를 확인하거든요. 물론 서로 동의해야 할 수 있는 거고 싫으면 무리하게 강요하고 싶진 않아요. 그제야 민호 표정은 두려움, 혼란, 희미한 기대가 뒤섞여 확연히 드러났어요. 서로 한참 말을 못했죠. 식당 안에는 음악만 흘렀고 창밖으론 이미 어둑어둑해져 있었어요. 윤자 씨는 숨을 죽인 채 민호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기다렸어요. 결국 민호가 긴 침묵을 깨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해는 안 되지만 사실 저도 제 과거가 늘 의문이긴 했어요. 양부모님께 여쭤봐도 어릴 때 교통사고가 있었다고만 하시고 구체적인 건 말 안 해주셨거든요. 혹시 친부모가 날 버린 거라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에 저도 찾지 않았고 무서웠어요. 윤자 씨는 그 말에 가슴이 저릿했지만 꾹 참고 조심스레 손을 내밀었죠. 내가 착각이면 검사 결과가 보여주겠죠. 그리고 정말 민호 씨가 민재라면 우린 10년 만에 만나는 거니까 난 기쁨과 안도밖에는 없을 거예요. 어떤 사정이 있었든 아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 거라면 그걸로 충분해요. 민호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몸이 약간 떨리는 듯 했어요. 무섭고 혼란스럽지만 평생 이 궁금증을 안고 살 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같이 검사해볼까요? 다만 제게 시간이 좀 필요해요. 양부모님께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윤자 씨는 간신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너무 몰아붙이고 싶진 않아요. 다만 민호 씨가 연락 끊고 도망치면 난 또 10년을 헤매야 할지 몰라서 그러지 말아줘요. 민호는 작은 한숨을 쉬며 굳은 표정으로 답했어요. 도망치진 않을게요.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진실을 피할 순 없잖아요. 식당 밖으로 나오자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둘은 숙소까지 무언의 걸음을 옮겼고 윤자 씨는 울음을 삼키느라 목이 뻐근했지만 마음 한켠엔 드디어 첫 발을 뗐다는 안도감이 있었다고 느꼈어요. 민호가 정말 내 아들 민재라면 이제야 겨우 출발선이구나. 만약 아니라도 이 불확실한 지옥은 끝낼 수 있겠지. 숙소 앞에 도착했을 때 민호는 먼 바다를 잠깐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어요. 조만간 정리되면 연락드릴게요. 저도 용기 내볼게요.
윤자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마워요라고 답했고, 잠깐 시선을 마주쳤을 때는 그 어느 때보다 아득하고 간절한 기분이 맴돌았어요. 민호가 돌아간 뒤 윤자 씨는 방 안에 멍하니 서 있다가 서류가 든 가방을 꺼내 펼쳐봤어요. 거기엔 민재 실종 당시의 경찰 기록, 신문 기사 스크랩, 자신이 틈틈이 적어두었던 일기장이 그대로 들어있죠. 민호에게 이걸 보여줘야 하나 너무 충격이 아닐까 하면서도 언젠가는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밤새 뒤척이며 윤자 씨는 혹시 모를 내일을 상상했어요. 민호가 양부모님께 사실을 확인하면 무슨 이야기를 듣게 될까? 아기가 있어서 숨겼던 걸까? 아니면 선이었지만 서류나 신고가 안 된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안개 속이었지만 일단 서로 도망치지 않기로 약속했으니 차근차근 나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었죠. 창밖에선 파도가 일정한 리듬으로 해변을 때리고 있었어요. 마치 이제서야 본격적인 시작이구나 하고 속삭이는 것 같았죠. 윤자 씨는 그 소리에 묘한 안정감을 느끼며 새벽까지 이리저리 생각을 정리했어요. 그래, 너무 급해하지 말자. 10년을 기다렸는데 며칠 정도야 별것 아니잖아. 그러면서도 이젠 정말 결말이 가까워졌다는 예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민호가 돌아가고 난 뒤 윤자 씨는 혼자 방 안을 정리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야 비로소 10년 동안 닫혀있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기분이었지만 그 너머에 무엇이 기다릴지 몰라 두려움도 함께 밀려왔지요. 만약 최종적으로 민호는 민재가 아니다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모든 기대가 헛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이젠 피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오직 명확한 진실만이 오래된 상처를 제대로 마주할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거든요. 새벽까지 잠이 오지 않아서 윤자 씨는 창가에 앉아 바깥 풍경을 하염없이 바라봤어요. 그러다 옛날 민재가 속상해하던 장면이 떠올랐지요. 엄마, 난 왜 왼손잡이야? 다른 애들이 놀려. 아니야. 우리 민재는 왼손잡이라서 특별해. 그럼 난 특별한 사람. 민재는 장난기 어린 미소를 보이곤 했어요. 그 사소한 기억 하나조차 지금은 너무나 아련하고 소중하게 느껴져 어느새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다음 날 평소보다 일찍 해변에 나가보았더니 모래사장 위엔 이미 누군가의 발자국이 드문드문 찍혀 있었고 쌀쌀한 바닷바람에 파도가 잔물결처럼 부서지고 있었어요. 윤자 씨는 천천히 걸으면서도 민호가 언제쯤 연락을 줄까 하는 초조함을 떨칠 수 없었어요. 그가 양부모님을 찾아가 여러 사정을 정리해야만 두 사람이 본격적으로 진실을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요. 스쿠버 센터는 문이 닫혀 있었고 옆에서 일하던 직원 한 분이 민호가 며칠간 자리를 비웠다고 알려줬어요. 아마 양부모님 댁을 찾으러 간 거겠지요. 문득 가슴이 더 답답해졌지만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윤자 씨는 숙소로 돌아와 휴대폰을 곁에 두고 가끔 화면을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사흘, 나흘, 닷새째가 되던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윤자 씨가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민호예요. 늦었죠? 윤자 씨는 안도감에 눈물이 나올 뻔했지만 꾹 참으며 물었어요. 많이 힘들었죠? 지금 어디세요? 민호는 지친 기색으로 말했어요. 양부모님 만나러 갔는데 제 과거에 대해 그동안 말 안 한 게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리하느라 늦었어요. 곧 제주로 돌아갈 생각이고 검사도 받겠어요. 그래요. 천천히 와요. 난 계속 기다릴게요. 도망치진 않을게요. 그로부터 이틀 뒤 민호가 공항에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자 윤자 씨는 택시를 타고 달려갔어요. 입구에서 마주친 민호는 얼굴에 피로감이 역력했지만 돌아와준 사실만으로도 윤자 씨는 크게 안도했어요. 정말 고생했어요. 일단 식사하면서 이야기해요.
라고 하며 숙소로 데려갔지요. 민호는 간단히 밥만 먹고 먼저 좀 쉬고 싶어 했어요. 조금 눈을 붙이고 난 민호는 조용히 양부모님께 들은 이야기를 꺼냈어요. 제가 바닷가에서 발견된 뒤 병원에서 지내다 서류 정리가 제대로 안 돼서 완전 다른 신분으로 살게 됐다는 거예요. 차마 물어볼 용기가 없었다가 이번엔 직접 여쭤봤죠. 차라리 절 원망하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저도 혼란스러워요. 윤자 씨는 민호 손을 살짝 잡고 위로했어요. 그래도 직접 물어봐 줘서 고마워요. 힘들었겠네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검사하고 싶어요. 진짜로 제 친어머니가 맞는지 확인해야 해요.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가까운 병원에서 혈액을 채취해 검사기관으로 보내기로 했어요. 결과가 나오려면 최소 닷새에서 일주일쯤 걸린다고 했지요. 이젠 후퇴할 곳이 없네요. 무섭지만 알아야겠어요.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고 윤자 씨도 답했어요. 결정해줘서 고마워요. 끝까지 옆에 있을게요. 그 뒤로 또다시 긴 기다림이 이어졌습니다. 민호는 스쿠버 센터에 복귀 의사를 밝혔지만 당분간 강습 대신 서류 정리나 장비 관리 등을 맡았어요. 윤자 씨는 집에서 좀 쉬라며 잔소리하듯 챙겼지만 사실 둘 다 마음 한구석에 초조함이 놓여 있어 매일 어딘가 불안정한 기분이었어요. 대화를 해도 곧 엄청난 소식이 들려올 듯 가슴이 쿵쿵 뛰었지요. 드디어 닷새쯤 지났을 때 검사기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결과가 나왔으니 알려드리겠다는 연락에 민호와 윤자 씨는 동시에 손이 떨릴 정도로 긴장했습니다. 민호가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동안 윤자 씨는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초조했어요. 한참 후 민호가 전화를 끊고 다가오더니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친절해요. 99.9% 이상이라고. 저 진짜 어머니 아들이래요. 그 순간 두 사람의 감정이 폭발했어요. 윤자 씨도 눌러왔던 울음을 터뜨리며 민호를 꼭 껴안았고 서로 아무 말도 못한 채 한참 흐느꼈지요. 한동안 울고 난 뒤에야 민호가 흐릿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어떡하죠? 전 부모님도 기억 못하고. 괜찮아.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 살아있어 줘서 고마워. 내 아들아. 그날 저녁 숙소방에서 윤자 씨는 민호에게 그동안 모아둔 사진들과 기록을 차근차근 보여줬어요. 어린 시절 민재의 사진, 가족여행 때 찍은 영상, 실종 이후의 언론 기사 스크랩 등도 함께 꺼냈지요. 민호는 사진을 한 장씩 넘겨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이게 정말 저인가요? 그는 한참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다시 말했어요. 이때 환하게 웃고 있네요. 믿기지 않아요. 윤자 씨는 조용히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도 틀림없이 너야. 잠시 숨을 고른 뒤 눈을 맞추며 덧붙였어요. 기억이 돌아오지 않아도 넌 내 민재 맞아. 민호는 연신 눈물을 닦으며 어린 아이처럼 옛 이야기를 들었어요. 중학생 때 좋아했던 음악, 자전거를 잘 탔던 일, 동네 강아지와 뛰놀던 순간들 하나하나가 민호에게는 신기하면서도 낯선 기억이었지만 동시에 마음 어딘가를 울리는 듯 했어요.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자 민호는 바닥을 보며 죄책감 섞인 표정을 지었어요. 실종 후 몇 해 못 버티고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들은 민호는 한동안 말없이 있더니 이내 고개를 숙였어요. 기억도 없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플까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죄송해요. 아버지 얼굴도 떠올리지 못해서. 윤자 씨는 그 말을 듣고 울컥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고 단단한 목소리로 민호를 다독였어요. 너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아버지는 분명 기뻐하실 거야. 다음 날 아침 윤자 씨와 민호는 해변을 거닐며 파도 소리를 들었어요. 구름이 약간 끼어 있었지만 바닷바람이 상쾌했지요. 민호는 발끝으로 바닷물을 톡톡 건드리며 한참 말없이 걸었어요. 윤자 씨도 묵묵히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다 민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 바다가 이제는 그림 무섭지 않아요. 나를 데려갔다가 돌려준 곳 같달까요? 윤자 씨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나도 그래. 예전엔 원망스러웠는데 결국 널 살려준 바다라고 생각하니까 신기해. 며칠 뒤 민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이제 어머니랑 함께 서울집에 가보고 싶어요. 윤자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 괜찮다면 아버지 계시던 집을 보여줄게. 너 물건도 그대로 있어. 그 집에는 아직도 민재의 방이 남아 있었고 아버지의 유품과 사진들도 먼지 속에 잠들어 있었어요. 윤자 씨는 그곳을 10년 동안 제대로 정리도 못한 채 지내온 곳이었죠. 공항까지 배웅하러 나온 민호에게 윤자 씨는 조용히 물었어요. 이제야 우리가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 같아. 괜찮겠어? 민호는 모자를 벗으며 대답했어요. 무섭긴 하지만 어머니가 있으니까요. 두 사람은 가볍게 포옹을 나누었어요. 윤자 씨는 먼저 비행기에 올라 집을 조금씩 정리하기로 결심했어요. 며칠 뒤 민호가 약속대로 서울로 올라왔을 때 윤자 씨는 현관에서 환하게 맞이했어요. 어서 와, 민재야. 민호는 약간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집안을 둘러봤어요. 벽에는 낯선 남자의 모습이 담긴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고 작은 방에는 어린 민재가 쓰던 교복과 장난감이 그대로 쌓여 있었죠. 이게 제 방이었군요. 정말 낯설어요. 윤자 씨는 방 한쪽에 놓인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너가 좋아하던 로봇이야. 그리고 이 필통은 학교 다닐 때 늘 쓰던 거고. 민호는 필통을 집어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네요. 아버지 묘를 찾았을 때 민호는 꽤 오랫동안 묵념하며 중얼거렸어요. 아버지 전 이제 돌아왔어요. 죄송해요. 그래도 살아서 돌아왔으니 부디 허락해 주세요. 윤자 씨는 눈물 섞인 감정으로 곁에 앉아 말했어요. 정말 보고 싶어 하셨을 거야. 그 뒤 민호와 윤자 씨는 매일 예전 이야기를 꺼내면서도 현재의 삶을 어떻게 꾸려갈지 고민했어요. 민호가 스쿠버 분야에서 계속 일할지 아니면 전혀 다른 길을 갈지 윤자 씨는 말했어요. 천천히 결정해. 전 언제나 곁에서 응원할 거야. 민호는 답했어요. 가슴속 빈칸이 조금씩 채워지는 느낌이에요. 기억은 없어도 어머니랑 함께 있으면 제가 누군지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러다 어느 날 민호가 길을 걷다가 문득 민재야 라고 부르는 남자 목소리가 스치는 듯한 경험을 했다고 털어놓았어요. 어쩌면 아버지 목소리일지도 모르겠다고 했죠. 윤자 씨는 울컥했지만 다독였어요. 억지로 떠올리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 천천히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해. 그렇게 해야겠네요. 민호도 미소를 지었고 둘은 함께라면 완벽하게 기억을 찾지 못해도 충분히 괜찮다고 느꼈어요. 실제로 모자가 다시 만났다는 사실만으로도 10년의 상실감이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새 봄이 찾아왔을 즈음 민호가 다시 한번 제주에 가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이번엔 제대로 그 바다를 보며 과거와 화해해보고 싶어요. 어머니도 같이 가주실 거죠? 민호의 목소리에는 긴장과 결심이 묻어 있었지요. 두 사람은 비행기에 올라 전과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제주에 도착했어요. 이제는 분노나 슬픔 대신 다시 살아보자는 희망이 스며들어 있었어요. 민호가 스쿠버 장비를 갖추고 물속으로 뛰어들기 전 윤자 씨에게 미소 지었어요. 이제 정말로 다시 태어나는 느낌이에요. 얼마 뒤 파도 위로 떠오른 민호는 눈물이 맺힌 얼굴이었어요. 차가운 바닷물에 섞여 눈물인지 물인지 구분도 어려웠지만 전혀 두렵거나 슬퍼 보이지는 않았지요. 윤자 씨가 수건을 들고 기다렸다가 민호를 껴안으며 말했어요. 수고했어. 민재야. 이제 바다가 무섭지 않지? 민호는 다소 지친 기색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답했어요. 네.
따뜻하게 안아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윤자 씨는 울컥했지만 억지로 울지 않고 미소를 보였어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네. 이 바다가 한번 널 데려갔다가 돌려준 게 아닌가 싶어. 두 사람은 저녁 노을이 깔리는 모래사장에 나란히 앉아 붉게 물든 수평선을 바라봤어요. 민호는 손가락을 깍지 낀 채 작게 중얼거렸어요. 아직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진 않았지만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렇게 바다에 끌렸는지. 윤자 씨는 민호 어깨에 손을 얹고 조용히 속삭였어요. 기억이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아. 너는 내 아들이고 난 너의 엄마라는 사실은 변함없잖아. 민호는 잠시 숨을 삼키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이제 서로 놓치지 말아요. 그 순간 10년의 기다림과 아픔이 섞인 세월이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듯 했어요. 파도는 여전히 들이치고 있었지만 소리는 한없이 잔잔하게 들렸습니다. 어린 시절의 민재와 지금의 민호가 겹쳐진 채 윤자 씨 곁에서 바다와 함께 숨쉬고 있었죠. 지나온 시간만큼 새로 맞이할 내일이 풍성하리라는 예감이 바람을 타고 전해지는 듯 했어요. 윤자 씨는 눈꺼풀이 뜨거워졌지만 이번엔 울지 않고 미소를 머금으며 중얼거렸어요. 민재야, 고마워 살아있어줘서. 다시 돌아와줘서. 민호도 작은 속삭임으로 화답했어요. 어머니,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같이 걸어가요. 민호와 윤자 씨는 그 긴 재회의 여운을 아는 채 조용히 일상을 갖고 나가기 시작했어요. 물론 풀어야 할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예전처럼 외로이 방황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든든했어요. 과거에는 10년 동안 아무리 애써도 닿을 수 없던 가족이라는 테두리가 이제 한층 단단하게 느껴졌으니까요. 윤자 씨는 우선 민호의 생활에 필요한 옷가지나 물건들을 챙기면서 그가 좋아할 것들을 세심히 살피려고 노력했어요. 예전 민재 시절의 물건들이 남아있긴 해도 지금 민호의 취향과는 다를 수 있으니까요. 예컨대 식탁에 올라오는 반찬 하나도 살짝씩 바꿔봤는데 과거 민재는 매운 걸 잘 못 먹었어도 지금 민호는 제법 매콤한 음식을 즐기는 모습을 보이곤 했어요. 옛날엔 이런 거 못 먹었을 텐데. 이제 어른 입맛이라 그런지 오히려 맛있어요. 민호는 대수롭지 않게 답했지요. 함께 장을 보러 갈 때는 저 이 과일 좋아해요. 라며 윤자 씨도 몰랐던 식재료를 집어들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윤자 씨는 이 아이가 어딘가에서 이렇게 자라왔구나 하는 아쉬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를 받아들이는 과정도 필요했어요. 아, 이건 아버지 물건이었나 봐요. 민호는 가끔 집안을 둘러보다가 거실에 놓인 낡은 돋보기나 책장 구석에 오래된 사진기를 들여다보았는데 윤자 씨는 그 물건들에 깃든 추억을 차분히 들려주었어요. 너가 어릴 때 아버지가 사진 찍는 걸 좋아하셔서 외출만 하면 꼭 들고 나가셨지. 민호는 기억이 없음에도 묘하게 애틋한 표정을 지었고요. 민호는 스쿠버 강사로서의 경력을 이어가고 싶다고 했어요.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도 스쿠버나 다이빙을 가르치는 곳이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제주 같은 곳과는 다르겠지요. 그래도 민호는 어머니 곁에서 시간을 좀 더 보내고 싶다는 마음이 커서 육지에서 이론 강의나 수영장 기반 체험 등을 진행할 기회를 찾겠다고 했어요. 윤자 씨는 찬성했어요. 그래. 또다시 제주로 가고 싶을 때가 오면 그때 가면 되니까. 그리하여 집 근처 헬스장 수영장과 연계해 초보자를 위한 스노클링 체험 코스를 시도할 수 있는지 알아봤지요. 주인은 조금 의아해했지만 민호의 자격증과 경력을 보고 가볍게 체험 코스부터 시작해보라고 긍정해줬어요. 민호는 크게 거창한 목표를 세우기보다 일상 속에서 차근차근 스스로를 증명하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윤자 씨는 민호가 강습 자료를 준비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며 문득 예전 민재가 중학교 때 발표 과제를 준비하던 모습이 떠올라
살짝 웃음 지었어요. 민호는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들고 그림 자료를 그리며 열심히 준비했어요. 물속 압력 변화를 알면 겁이 덜 날 거예요.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그는 화면을 돌려 보여주며 윤자 씨의 반응을 살폈어요. 윤자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기특하다. 우리 아들. 과거를 잃었어도 책임감 있고 꼼꼼한 그의 태도는 예전 민재가 가진 따뜻함과 어딘가 닮아 있었지요. 이틀가량 준비를 마친 뒤 민호는 드디어 첫 체험 강습을 하게 됐어요. 중학생 남매와 60대 남성, 그리고 윤자 씨까지 함께하는 작은 그룹이었는데 민호는 환한 얼굴로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물속에서 편안해지는 법을 알려드릴 민호입니다. 걱정 말고 천천히 저만 따라오세요. 손님들이 물에 대해 겁을 내면 시범을 보였고 윤자 씨는 창문 너머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정말 멋지다고 흐뭇해했어요. 강습을 마치고 돌아온 민호는 말했어요. 다들 생각보다 잘하시던데요. 처음에는 무서워하셨지만 나중엔 즐거워하셨어요. 수고했네. 잘했어. 윤자 씨는 생수를 건네주며 칭찬했고 민호는 미소 지었어요. 아직 정식 고용은 아니지만 이렇게 경력을 쌓으면 좋겠어요. 점차 두 사람 사이에는 함께 살아간다는 안정감이 자리 잡았어요. 한편 윤자 씨는 종종 남편의 묘소를 찾아가 민호와 있었던 일을 독백처럼 전했어요. 여보. 민재가 돌아왔는데 이젠 훌쩍 큰 청년이 되어 스쿠버 강습까지 해요. 참 기특하지요? 어디선가 보고 있죠? 민호는 아직 아버지 묘소 앞에선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지만 그냥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하곤 했어요.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이 분명 소중하게 여겼던 아이라는 사실만큼은 이제 깨닫고 있으니까요. 민호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용무가 없는 날에 윤자 씨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 애썼어요. 둘이 동네 시장을 구경하거나 근처 공원을 산책하거나 주말엔 작은 전시회를 찾는 시기지요. 예전 윤자 씨 혼자였으면 엄두가 안 났을 일이었지만 이젠 그런 소소한 외출이 정겨운 추억이 되었어요. 예컨대 공원에서 민호가 도시락 좀 싸갈까요? 초등학생 소풍 느낌 나게. 라고 제안하면 윤자 씨는 웃으며 그럼 계란말이랑 소시지 정도 준비할까? 라면서 즐겁게 수고했어요. 그러면 민호가 웃었지요. 제가 어릴 때도 좋아했나 봐요. 계란말이라는 말이 왠지 익숙해요. 이렇게 누군가와 시간을 나눈다는 사실이 민호에게도 새롭고 윤자 씨에게는 더더욱 기적 같았어요. 때론 서툴고 어색하지만 공원 잔디 위에서 사소한 이야기로 웃고 떠들면 마치 어린 민재와 함께 소풍을 갔던 시절이 겹쳐 보이기도 했거든요. 물론 모든 순간이 늘 행복하지만은 않았어요. 민호가 답답해하거나 울먹일 때도 있었지요. 정말 내가 민재라는 게 실감이 안 나요. 아버지를 못 뵙고 이렇게 자라버린 게 가슴 아파요. 그럴 때 윤자 씨는 살며시 손을 잡고 충분히 이해해. 천천히 해. 라고 달랬고 민호는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고 말했어요. 마치 심리적 재활 과정처럼 모자가 함께 정체성을 회복해가는 시간인 셈이지요. 하루는 민호가 활기찬 표정으로 얘기했어요. 어머니, 저 곧 정규 채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센터에서 간단한 평가만 통과하면 초급 스쿠버 체험 코스를 정식으로 진행해도 된다네요. 정말 잘 됐네. 축하해. 윤자 씨는 두 손을 모으며 기뻐했고 민호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어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제가 맡을 코스가 생길 것 같아서 기대돼요. 그날 저녁 윤자 씨는 갈비찜 같은 특별한 음식을 준비해 작게 축하 파티를 했어요. 와, 이건 뭐죠? 갈비찜? 민호는 눈을 반짝였어요. 예전에 민재가 이걸 참 좋아했거든. 지금의 너도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봤어. 민호가 한 입 먹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고요. 엄청 맛있네요. 옛날 기억은 없지만 이건 분명 좋아하게 됐어요. 사소한 식탁 풍경조차 두 사람에겐
정말 특별하고 값진 순간이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민호의 일상은 자리를 잡았고 윤자 씨도 예전보다 마음의 여유가 생겼어요. 새벽녘까지 숙소에서 혼자 멍하니 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아침이면 민호와 함께 조깅을 하고 저녁에는 간단히 산책을 하며 서로의 하루를 나누곤 했습니다. 오늘 어떤 분은 물 색깔만 봐도 겁내서 진땀 뺐어요. 옛날에 파도에 뛰어들던 내 모습 생각하면 격세지감이네. 비록 과거를 공유하지 못했어도 새롭게 쌓이는 추억 덕에 둘은 점점 이해와 배려의 폭이 넓어졌지요. 한 달쯤 지나 민호가 정규 채용 조건을 최종 통과했다는 기쁜 소식을 가져왔어요. 센터에서도 이론 수업까지 맡아줄 수 있겠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걸 발판 삼아 나중에 또 제주에서 일할 기회도 오지 않을까요? 민호는 얼굴이 달아오른 채 기대에 찬 목소리였고 윤자 씨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자리 잡는다니 뿌듯해. 민호는 아들이라는 단어에 잠시 울컥했지만 환하게 웃으며 부드럽게 속삭였어요. 네, 어머니 덕분이죠. 그날 밤 둘은 조촐하게 케이크와 음료를 놓고 축하했어요. 초를 세우진 않았지만 서로에게 케이크를 먹여주며 낄낄대다가 민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상해요. 기억은 없는데 마치 예전부터 가족과 함께 일했던 것 같아요. 윤자 씨는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나도 그래. 옛날 사진 속 너의 모습이 지금 너랑 자연스럽게 겹쳐 보이거든. 케이크 위 조그만 초가 사그라지듯 10년간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가는 듯 했어요. 물론 앞으로도 둘 사이에는 모르는 점이 남아있겠지요. 하지만 과거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아도 민호는 가족의 사랑을 느끼고 윤자 씨는 아들이 곁에 있음을 실감하게 되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변화예요. 혹여 혼란이 또 찾아와도 두 사람은 이미 10년의 공백을 함께 뛰어넘었으니 작은 풍파쯤은 문제없다고 다짐했어요. 어느 주말에는 윤자 씨와 민호가 아예 나들이를 나갔어요. 예전에 아버지와 함께 자주 여행하던 호숫가였지요. 조용한 산책로가 이어져 있고 낚시를 하는 이들이 간혹 보이는 한적한 장소였어요. 윤자 씨는 그 길을 가면서 옛날 민재와 아버지가 함께 있던 모습이 겹쳐 가슴이 아련해졌어요. 비닐 돗자리를 깔고 과일을 깎아 먹으며 웃고 떠들던 평화로운 장면이 떠오른 거예요. 민호는 호숫가를 걸으며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여기가 낯설면서도 어딘지 익숙한 느낌이 있어요. 윤자 씨는 살짝 울컥한 얼굴로 말했어요. 여기서 자전거도 타고 돌로 물수제비도 하곤 했지. 몸이 기억하는 걸 수도 있어. 민호가 돌을 하나 집어들고 호수 위로 던졌어요. 돌은 몇 번이나 물 위를 튕기며 멀리 날아갔어요. 윤자 씨가 손뼉을 치며 말했다. 봤지? 몸이 기억한다니까. 민호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호숫가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두 사람은 아련한 행복감에 젖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함께 상상해 보기도 했고요. 어쩌면 아버지가 제가 여기 돌아오도록 도와주신 걸 수도 있죠. 그럴지도. 분명 우릴 내려다보며 흐뭇해하고 계실 거야. 해가 저물어 노을이 호수를 물들릴 즈음 민호가 살짝 손을 뻗어 윤자 씨 손을 잡았어요. 예전엔 서로 어색해서 못하던 스킨십이 이제 가족 간 자연스러운 제스처가 되었지요. 윤자 씨는 그 손을 꼭 쥐고 작게 속삭였어요. 정말 행복해. 이렇게 너의 옆에 있을 수 있어서. 민호도 작게 웃으며 화답했어요. 저도요. 앞으로 더 누리고 싶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둘은 졸린 눈으로 조용히 음악을 들었어요. 윤자 씨는 운전석 쪽에서 조수석 민호의 옆모습을 흘끗 보며 이 아이가 정말 내 아들이라니 아직도 꿈만 같지만 이제 현실로 느껴진다고 생각했고 민호는 이렇게 당연한 행복이 허락되다니 하고 따뜻한 확신을 얻었어요. 그렇게 하나하나 쌓인 행복은 시간이 흐를수록
깊어지고 풍성해졌어요. 10년 공백의 상처가 완벽히 지워지지는 않아도 서로 마음을 나누고 보듬을 기회가 많아질수록 아픔도 옅어지리라고 믿었지요. 민호는 스쿠버 강사로서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윤자 씨는 아들 곁에서 노년을 희망으로 채워갈 거예요. 언젠가 둘이 다시 여행을 떠나거나 기념일을 만들며 추억을 쌓는 날도 오겠고요. 함께 살아갈 내일이라는 말이 예전에는 상상조차 못하던 소망이었다면 이제는 당연하면서도 설레는 목표가 되었어요. 민호와 윤자 씨는 서로 마주보며 다짐해요. 잃어버린 시간은 아쉽고 미안하지만 그만큼 남은 날들을 더 소중히 만들면 되죠. 그리고 두 사람의 눈빛에는 희미한 상처 너머로 빛나는 꿈이 담겨 있답니다. 오늘도 아침이면 민호가 먼저 일어나 주전자를 켜고 윤자 씨는 손목을 돌리며 인사해요. 오늘도 좋은 아침이네. 점심 무렵 민호가 강습에 나가면 윤자 씨는 집안일을 하고 도서관이나 시장을 들른 뒤 저녁 무렵 다시 만난 두 사람은 소소한 하루 이야기를 공유하지요. 오늘은 물이 무섭다고 하시던 분이 끝에 가선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럼 물에 대한 새로운 추억을 쌓으신 거네. 잘했어. 이런 대화 속에 자연스럽게 평범하지만 빛나는 행복이 깃들어요. 함께 걷고 함께 식사하며 서로를 걱정하고 격려해주는 모든 순간이 민호와 윤자 씨가 바라던 진짜 가족의 모습일 거예요. 물론 시작부터 쉽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굳건한 믿음이 있지요. 우리는 이미 10년의 공백을 넘어 만났으니 웬만한 풍파쯤은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아버지 부재가 영원히 메워지지 않더라도 그 자리를 둘의 끈끈한 유대와 새로운 추억이 하나하나 채워줄 거예요. 언젠가 먼 훗날 민호가 다시 바다로 떠나거나 다른 가정을 이루게 되어도 그 끝엔 다시 만나겠다는 약속이 있으니까요. 이미 한 번 떨어져도 제외했으니 두 번, 세 번쯤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는 용기가 생긴 거예요. 오늘 밤도 민호는 숙소로 돌아오며 장난스럽게 물어봐요. 어머니, 늦었지만 라면이라도 끓여드릴까요? 늦은 밤에 라면 먹으면 살쪄. 윤자 씨는 핀잔을 주면서도 결국 젓가락을 챙겨줄 거예요. 모락모락 김이 오르는 그릇 앞에 나란히 앉아 후루룩거리다 보면 왠지 세상에 이겨낼 수 없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촘촘하지만 단단한 일상들이 차츰 쌓이면서 두 사람은 따뜻한 내일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평온함이 이제는 너무나 당연하고 감사한 가족의 풍경이 되었지요. 가끔 민호가 어머니 하고 불러 예전 잃어버린 어린 시절과 지금을 이어붙이듯 해맑게 웃으면 그 웃음소리가 번지는 곳마다 윤자 씨 마음에도 봄바람 같은 미소가 돋아납니다. 앞으로도 크고 작은 일들이 있겠지만 둘은 이미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냈어요. 그리고 서로를 믿고 기다려줄 수 있다는 사실 또한 명백해졌지요. 10년의 상처를 넘어 하늘이 허락한 새로운 10년, 아니 그 이상의 세월도 민호와 윤자 씨는 이런 식으로 채워갈 거예요. 매일의 작은 기쁨을 공유하며 함께 살아가는 지금 이 장면이야말로 바닷가 기적이 준 진짜 선물 아닐까요?